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스마트팜 연구소 이인규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개괄적으로 스마트팜의 환경 요인 그리고 스마트팜에 대한 기원과 역사 이런 것들 쭉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스마트팜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에서는 빛이 가장 중요하다기보다는 가장 기준이 되는 환경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빛을 중심으로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공기 유동을 거기에 맞추어서 설정을 한다. 그것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내용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5가지 환경 요인들은 식물들의 가장 중요한 3대 대사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3대 대사작용은 광합성, 호흡, 그 다음에 증산작용, 이 3가지였죠. 그래서 광합성은 광과 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광합성을 위한 원료는 이산화탄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호흡은 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증산작용은 습도와 그 다음에 공기 유동 그리고 뿌리의 수동적 흡수에 증산작용은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 말씀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요인들 간에는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도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최소율의 법칙이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5가지 환경 요인 중에 어느 것 하나가 부족하게 되면 그 부족한 곳에 의해 생산성이 맞춰진다는 것이죠. 결국은 어느 하나 요소가 부족함이 없이 각각의 요소들이 가장 최적화된 균형 그리고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광에 대해서 조금 더 뎁스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연광, 즉 햇볕을 이용해서 온실형 스마트팜의 작물을 재배하는 것 이외에도 식물 공장에서는 LED 등과 같이 인공광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인공광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광은 온실형, 즉 태양광을 활용하고 있는 일반 스마트팜 온실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보강등과 전조등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전조등하고 보강등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강등은 그야말로 부족한 광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합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의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부족할 때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일정 시간이 너무 짧다든지 또는 흐린 날이나 비가 오는 날에 좀 더 많은 광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보강등입니다. 근데 전조등은 달라요. 전조등은 작물에게 뭔가 착각을 주기 위해서 쓰는 등입니다. 우리 식물의 특성에서는요, 단일식물, 잔일식물, 일장의 반응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에 따라서 식물을 분류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딸기 같은 경우에는 해가 기를 때 잎이나 몸을 만들다가 해가 짧아질 때 꽃이 피면서 과를 맺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자연환경과 맞지 않았을 때 인위적으로 일조 시간을 조절할 때 쓰는 것을 전조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보강등에 비해서는 전조등은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부지역의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조그만 단동 온실에 백열등이 켜져 있는 온실을 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온실은 보강등이 아닙니다. 전조등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 온실 내부에는 일조 시간의 영향을 받는 화해류나 아니면 깻잎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보강등은 부족한 자연광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인공광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조등은 일조 시간의 영향을 믿는 작물의 생육의 특성에 맞추어 약간의 트릭을 쓰는 거다. 그래서 보강등보다는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지는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광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광은 특히 농업에서 사용하는 인공광은 몇 가지 되질 않아요.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것은 LED 광원을 많이 사용하고요. 과거의 보강등으로서는 고압 나트륨 등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면 요것의 특성을 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태양광의 특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태양광은 전체 파장대에서 전체 에너지에서 가시광선이 약 45% 정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적외선을 중심으로 해서 자외선이라든지 즉 광합성에 활용할 수 없는 그런 파장대이죠. 그런 반면에 인공광원인 LED 등은 가시광선대의 파장대가 굉장히 높아요. 대략 한 64%, 태양광에 비해서도 약 20% 정도가 더 높은 가시광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LED 등이 태양광에 비해서 좀 더 높은 광합성 효율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인공광원으로서는 LED 등이 가장 효율이 높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게 LED 등은 이 대류열 그 자체에서 열이 나오는 에너지량이 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많이 뜨겁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LED 등 밑에 있는 작물은 광합성 효율이 높은 반면에 별로 뜨겁지 않아요. LED 등은 높은 가시광선대의 효율을 가지고 있고 복사열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LED 등 달려있는 그 안전기에서 나오는 대류열이 높습니다. 그래서 식물 공장 내에 LED 등을 설치하게 되면 안전기에서 나오는 많은 열들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열보다 상당히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ED 등을 사용하는 식물 공장에서는 반드시 그 열을 빼내줄 수 있는 공기, 즉 공조 시스템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LED 등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LED 등은 무조건 식물과 가까워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워질수록 광량이 높아진다. LED 등은 태양광과는 좀 차이가 있죠. 태양광은 저 멀리 태양과 멀리 떨어져 있는 태양에서 조사되기 때문에 실제로 어디에서 측정을 하더라도 태양광의 에너지, 광량은 동일합니다. 근데 인공광원인 LED 등은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LED 등은 작물과의 그 조사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까울수록 조사 면적은 작지만 광량은 세지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LED 등은 작물과의 거리가 1.5m 이상만 넘어가면 실제로 광합성에 별 효과가 없습니다. 작물과 LED 등의 거리가 2배로 낮아졌을 때 광량이 2배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4배가 높아집니다.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작물과 조사거리가 2배 정도로 가까워지면 전기세도 그만큼 절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물과 LED 등과의 거리가 1.5m에 5 마이크로몰이라고 했을 때 그 1.5m를 3분의 1로 줄인 50cm로 낮추게 되면 3배 낮춘 거기 때문에 5 마이크로몰에서 15 마이크로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 9배에 달하는 45 마이크로몰 정도까지 광량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LED 등을 설치할 때는 가급적 최대한 작물에게 가깝게 설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팁은 LED 등과 식물과의 조사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수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실험 결과에 의하면 수직으로 설치하는 것에 비해서 50도 정도로 기울게 설치를 했을 경우에 그 광량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작물과 거기에 조사하는 LED 등과는 반드시 수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LED 등을 설치를 할 때에는 전격 전류에 맞추거나 그 이상으로 전류를 흘려보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렇게 전격 전류 이상으로 흘려보냈을 때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LED 등의 안전기에서는 좀 많은 대류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대류열이 45도 이상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방열판을 설치해서 그 열이 작물 주변에 흡수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치하신 다음에 그 거리나 적정 거리, 그 다음에 각도 이런 것들을 다 구비하셔서 설치한 후에 직접 작물에게 떨어지는 광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LED 등을
설치하는 데서 효과적인 팁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LED 등을 설치할 때 작물과의 거리는 최대한 가까울수록 좋다. 두 번째, 설치를 할 때는 반드시 수직으로 바로 직사광이 도달할 수 있도록 수직으로 설치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LED 등의 단점인 대류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열을 흡수할 수 있도록 방열판을 반드시 설치하시거나 아니면 그 열을 식힐 수 있도록 반드시 냉각장치가 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설치 후에 반드시 광량을 측정해서 내가 원하는 광량에 도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공광을 설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사전에 광 레시피라고 하는 그 광의 조합을 그리고 광의 설계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레시피에 들어가는 것은 첫 번째 광도, 어느 정도의 광자량이 작물에 도달하게끔 만들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파장대가 어느 정도인지, 청색광을 많이 넣어야 될지 적색광을 많이 넣어야 될지 이런 분광 조합을 반드시 규명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LED 등을 설치를 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광 분포. 이 광이 조사거리가 어느 정도나 돼야 되고 광원 간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설계에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입니다. 단일 식물인지 장일 식물인지 그리고 작물에게 필요한 생육에 필요한 일조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광 보상점, 광 포화점 등을 고려해서 점등 시간에 대해서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네 가지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열 설계에 반영을 하셔서 설치를 하셔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바로 광 레시피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광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온도와 습도에 관해서 심도 있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